저기 한 비서. 귀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 말이 안 들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경쾌한 소리, 웅웅거리던 컴퓨터 펜 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던 정수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박진철 팀장의 고함 한 번에 전부 집어삼켜졌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워졌고 모두의 시선은 조심스럽게 파티션 너머로 향했다. 그 시선들의 중심에는 넥스트 비전 테크 기획팀의 폭군 박진철 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이제 막 입사한 신입 비서 한유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목에 돋아난 핏대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상황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박 팀장은 방금 전까지 기획팀의 신입사원인 김민준 씨를 들들 볶고 있었다. 그가 제출한 주간 보고서의 데이터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였다. 물론 그 데이터는 전체 프로젝트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간단히 수정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박진철에게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얻는 쾌감이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김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 흔들며 소리쳤다. 이봐, 김민준 씨, 자네 눈은 옹기구멍인가?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확인 못해? 김민준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그의 어깨는 당장이라도 땅에 닿을 듯 축 처져 있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었다. 이것은 기획팀의 일상이었다. 박진철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니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사무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당장 주워서 제대로 고쳐와. 오늘 안으로 끝내지 못하면 야근할 줄 알아.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허리를 숙이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박진철의 시선이 문득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유진에게로 향한 것은 그녀는 입사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된 신입 비서였다. 한유진은 작고 아담한 체구에 항상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다. 말이 거의 없었고 누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업무만 처리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가 처리하는 업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완벽했지만 존재감은 희미했다. 바로 그 존재감 없는 모습이 박진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신입 비서는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평온함이 박진철에게는 자신에 대한 무시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화풀이 대상을 김민준에서 한유진으로 돌린 것이다. 한 비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커피 한 잔 가져오라고 했잖아. 박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물론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폭풍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억울한 기색을 내비칠 법도 한데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박진철의 붉어진 얼굴과 분노로 일그러진 눈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진철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한유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신입 주제에 벌써부터 회사가 우스워 보여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폭언이 쏟아졌다. 박진철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동원했다. 그는 한유진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녀의 업무 능력을 폄하했으며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주변의 동료들은 이제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린 김민준과 폭풍의 눈이 된 한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민준은 허둥지둥 종이를 줍다가 박진철의 고함에 어깨를 움찔떨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한유진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박진철은 마치 무대의 주인공이 된 배우처럼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철이 책상을 내려친 진동에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고성능 카메라 렌즈처럼 박진철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불안정한 자세, 불필요하게 큰 목소리, 과장된 제스처,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였다. 박진철의 독설이 잠시 멈춘 순간 한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사무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팀장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물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었다. 박진철의 얼굴이 이제는 검붉게 변했다. 뭐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 들어. 일개 비서 따위가 감히 팀장인 내게 충고를 해. 그는 한유진의 턱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풍겨 나왔다. 한유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몸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층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충고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팀장님의 현재 안색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닥쳐 박진철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애초에 그는 대화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굴복을 원했다. 그녀가 겁을 먹고 울면서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작은 여자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터였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유진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것도 당장 정리해. 그리고 내 커피에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넣어서 완벽하게 타와. 1분 주지. 그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몇몇 여직원들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김민주는 자신이 주운 서류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이제 한유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굴복하고 커피를 타러 갈까? 아니면 저항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될까? 한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서류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을 지나쳐 탕비실 쪽으로 걸어갔다. 박진철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결국 별 수 없지. 여자란 다 똑같아. 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다. 지긋지긋한 폭풍이 드디어 지나간 것 같았다. 잠시 후 한유진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의 책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박진철은 거만한 표정으로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좀 비서답군.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라고. 알겠나?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한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실망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김민주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유진에게 다가갔다. 한 비서님,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한유진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김민준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이었다. 김민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왠지 모를 위안을 얻었다.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박진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직원들은 더 이상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죽은 듯이 일만 했다. 한유진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미세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히 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박진철 팀장의 개인 신상 정보, 그의 업무 평가, 과거의 행적, 그리고 회사 내의 평판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 수많은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석되었다. 마치 숙련된 정보 분석 요원이 적의 정보를 수집하듯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치밀했다. 아무도 몰랐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순종적인 신입 비서인 그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현역 대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진철이라는 표적에 대한 분석과 대응 계획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수립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고 그녀의 영역을 침범한 적대 행위였다. 그리고 한유진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는, 그녀가 군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의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 작전의 시작은 바로 오늘 밤이 될 터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철이 타온 커피를 마시며 승리감에 젖어 있는 동안 사무실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직원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중력은 온전히 모니터에 향해 있지 않았다. 곁눈질로 혹은 파티션 그림자 너머로 그들은 조용히 한유진과 박진철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한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진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음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의 부품처럼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박진철에게 또 다른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유진이 겁을 먹거나 최소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박진철의 자존심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굴복시켜야만 직성이 풀릴 터였다. 마침내 박진철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다시 한유진의 책상으로 향했다. 직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시 폭풍이 몰아치려는 모양이었다. 그는 한유진이 방금 막 정리해서 올려놓은 회의록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는 회의록을 대충 훑어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한 비서. 이게 지금 회의록이라고 쓴 건가? 글씨 크기는 왜 이 모양이고? 문단 정렬은 초등학생 수준이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해.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의 비난은 이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유진이 작성한 회의록은 누가 보아도 완벽했기 때문이다. 내용은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었고 형식은 회사의 표준 양식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다. 박진철의 지적은 명백한 억지였다. 한유진은 조용히 박진철을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철이 들고 있는 회의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혹시 노안 때문에 문서를 읽는데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가독성을 높여 큰 글씨 버전으로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사무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 직원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한유진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상사를 걱정하는 지극히 공손한 발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 단다. 당신이 늙어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걸 왜 내 탓을 하느냐는 의미를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박진철의 얼굴이 다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노안이라는 단어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회의록을 책상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날 놀리는 거냐. 이따위 말장난이나 하라고 월급 주는 줄 알아. 그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한유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그저 팀장님의 업무 효율을 높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문서는 시각적으로 편안해야 정보 전달이 빠르니까요. 이것은 비서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차분한 대응에 박진철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가지고 화를 내야 할지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업무와 효율이라는 완벽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녀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궁지에 몰린 박진철은 더욱 유치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말만 번지르르하군. 비서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가 보지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지.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돌아가더니 무언가를 급하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유진의 컴퓨터로 새로운 업무 지시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긴급 경쟁사 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였다. 내용은 더욱 황당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즉 2시간 안에 경쟁사인 글로벌 마케팅 그룹의 최근 3개월간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우리 회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기획팀의 에이스급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만한 분량의 프로젝트였다. 그것을 이제 갓 입사한 신입 비서에게, 그것도 단 2시간 만에 해내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요구이자 괴롭힘의 일환이었다. 김민주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진철에게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자리의 선배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섰다가는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붙을 뿐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김민주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박진철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울면서 못하겠다고 빌게 될 거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한유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느긋하게 기다렸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유진에게로 쏠렸다. 절망, 분노, 혹은 포기. 그들은 그녀에게서 그런 감정들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유진의 반응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업무 지시 메일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타타타타타타탁.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에 경쾌하고 빠른 타자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자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전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듯 그녀의 10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가며 춤을 추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된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지 않았다. 대신 회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유료 경제 분석 사이트에 바로 접속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자료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찾아냈다. 재무제표, 시장 점유율 그래프, 언론 보도, 증권가 리포트, 수많은 정보들이 그녀의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 방대한 정보들을 놀라운 속도로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슈퍼컴퓨터가 내장된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되었다.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 최근의 전략 변화,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꿰뚫어 보였다. 박진철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신입 비서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10년 이상 구른 베테랑 애널리스트를 보는 것 같았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 역시 넋을 잃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특히 기획팀 직원들은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며칠을 끙끙대며 분석해야 할 자료들을. 그녀는 불과 몇십 분 만에 요점만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업무 능력을 넘어선 거의 재능의 영역에 가까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속된 5시가 되기 10분 전 한유진의 타자 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용히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탕비실로 향해 자신의 컵에 물을 따랐다. 박진철의 컴퓨터에서 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보고서 파일의 제목은 한유진 비서, 경쟁사 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요약본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클릭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서론에서는 경쟁사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요약했고, 본론에서는 핵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전략을 날카롭게 분석했으며, 결론에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분량은 불과 5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보다 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박진철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신입 비서가, 아니, 이 회사의 그 누구도 2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는 혹시 인터넷에서 대충 베낀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보고서의 문장 몇 개를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유사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지도 않은 척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고작 이런 걸 보고서라고 쓴 건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역시 여자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머릿속은 텅 비었다니까. 혹시 이거 만드는데 잘생긴 남자 대리한테라도 도와달라고. 애교라도 부렸나 비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승진하려는 모양이지. 그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성희롱이었다.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여직원들은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두가 한유진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는 그녀도 폭발할 것이라고, 혹은 최소한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물을 마시고 자리로 돌아온 한유진은 박진철의 폭언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이전의 평온함과는 다른 무언가 섬뜩한 것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차가운, 마치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은 박진철의 비열함, 그의 불안감, 그의 깊은 곳에 숨겨진 열등감까지 모조리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시선 앞에서 박진철은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정체에 모를 공포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서 생명의 위협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몇 초 동안 그를 그렇게 응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박진철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컴퓨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무심한 움직임이었다. 그 무시야말로 박진철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는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박혀 그의 모든 공격성을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유진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하나만으로 폭군을 침묵시킨 것이다. 한유진의 서늘한 눈빛에 완벽하게 제압당한 박진철은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작 신입 비서의 눈빛 하나에 이렇게까지 위축된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어떻게든 저 건방진 신입 비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했다. 보고서로는 그녀의 능력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부터는 더욱 치졸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첫 번째 사보타게 방해, 공장은 오후 늦게 시작되었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다. 박진철은 회의 준비를 한유진에게 모두 떠넘겼다. 회의 자료 준비는 물론 통역 장비 점검과 의정까지 누가 보아도 비서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량이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 자료를 순식간에 요약하여 보기 쉬운 보고서로 만들었고 복잡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능숙하게 점검했다. 그녀의 일 처리 능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박진철은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비열한 수를 썼다. 그는 회의 시작 30분 전 한유진에게 다가가 마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 한 비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바이어 쪽 사정으로 회의가 30분 늦춰졌다고 하더군. 그렇게 알고 준비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회의는 원래 예정된 시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한유진이 30분 늦게 회의 준비를 시작하게 만들어 결국 회의를 망치게 하고 그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중요한 회의를 망친 신입 비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쫓겨나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계략에 만족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다. 한유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을 뿐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바이어 측 비서에게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진철은 순간 당황했다. 뭘 확인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미 바이어 측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타자 소리는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회의는 예정대로 정시에 시작됩니다. 한유진은 그 메일 내용을 조용히 박진철의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었다. 팀장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난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박진철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난 박진철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방해 공작은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는 한유진을 뒤따라가며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한유진은 방금 막 프린트한 회의 자료 최종본을 들고 있었다. 박진철은 일부러 그녀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녀의 손과 서류 위로 실수로 쏟아버렸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군. 손이 미끄러졌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지만 한유진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등과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서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진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이 중요한 자료는 못 쓰게 되었다.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분. 다시 프린트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어쩌나 중요한 자료인데 한 비서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박진철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과 다른 직원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한유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거나 박진철에게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유진은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젖은 서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USB 하나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녀는 박진철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모든 중요 문서는 항상 2중, 3중으로 백업해두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녀는 파일 목록에서 회의 자료, 최종 백업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다시 프린트 버튼을 눌렀다. 고성능 복합기에서 따끈따끈한 새 회의 자료가 출력되어 나오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새로 준비된 자료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의실로 향했다. 박진철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모든 계략이, 모든 비열한 수가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모든 공격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제 그녀가 두렵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분노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성은 여기서 멈추라고 경고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과 분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 즉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굴복시키기로 결심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이어진 끔찍한 긴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유진 역시 자신의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박진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한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마치 정말로 보지 못했다는 듯이 자신의 거대한 몸을 그녀의 작은 어깨에 그대로 부딪혔다. 쾅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는 자신의 체중과 힘을 실어
그녀가 저 멀리 나가떨어지거나 최소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충돌의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유진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오히려 충격을 가한 쪽은 박진철이었다. 그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뒤로 몇 걸음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박진철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당황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육중한 몸무게를 실어 부딪혔는데 저 가냘픈 여자가 어떻게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어깨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한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경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팀장님, 복대서는 조심해서 걸으셔야 합니다. 부딪혀서 다치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명백히 박진철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리전에서도, 지략 싸움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미약한 형태의 물리적 충돌에서조차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만회할 마지막 장소가 필요했다.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하게 미치는 곳, 모두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술의 힘을 빌려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곳.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바로 회식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사무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다들 퇴근 준비하는 건가? 오늘 저녁. 우리 기획팀 전체 회식이 있으니 아무도 빠질 생각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특히. 신입들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울 좋은 기회이니 절대 빠지면 안 되겠지.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한유진과 김민준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겠다. 고 말하는 듯 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끔찍하게 얼어붙었다. 퇴근의 기쁨에 들떠있던 직원들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옥 같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곧 시작될 더 끔찍한 지옥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진철 팀장의 명령에 따라 기획팀 직원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회사 근처의 한 고깃집으로 향했다. 식당은 퇴근한 직장인들로 붐볐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시끄러운 홀이 아닌 안쪽에 마련된 답답하고 폐쇄적인 룸이었다. 굳게 닫힌 미닫이 문은 그 공간을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진철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가장 비싼 소고기, 부위와 소주, 맥주를 대량으로 주문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직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늘 너희는 모두 죽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최악이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직원들은 박진철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고 억지로 잔을 채웠다. 이것은 회식이 아니라 고문실에 가까웠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박진철의 본색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은 어김없이 김민준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잔이 비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 막내가 잔이 비면 쓰나 가득 따라. 그는 다른 직원들을 시켜 김민준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김민준은 술이 약했다. 그는 몇 잔 마시지 않았음에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팀장님, 저는 이제 좀 그가 간신히 거절의 의사를 표하려 했지만 박진철은 그의 말을 가차에 없이 잘랐다. 뭐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못 마셔. 이것도 다 훈련이야. 훈련자. 원샷.
박진철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만들어 김민준의 앞에 내려놓았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김민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잔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진철과 그의 옆에 붙어 아첨하던 몇몇 직원들이 박장대소했다. 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기를 굽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물잔만 천천히 마시며 이 추악한 연극의 모든 출연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CCTV처럼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박진철의 광기, 김민준의 고통,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비겁한 침묵까지. 박진철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김민준에게 춤을 춰보라거나 노래를 불러보라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김민준은 거의 울기 직전의 상태로 그 모든 요구에 억지로 응해야 했다. 그의 자존감은 회식 자리의 고기처럼 뜨거운 불판 위에서 남김없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 김민준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박진철은 이제 슬슬 지겨워진 모양이었다. 그는 드디어 오늘의 진짜 목표물이었던 한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술 기운과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이, 한 비서, 왜 거기서 얌전만 떨고 있어? 이리 와서 팀장님 잔에 술 한 잔 따라 보시지. 모두의 시선이 한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진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팀장님, 제 잔은 제가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팀장님의 잔도 스스로 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단호했다. 박진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신입비서 따위가. 그것도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그는 술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뭐라고? 네가 지금 뭘 안다고 원칙을 따져.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상세게 술 한 잔 따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인 술 따르기, 문화를 무기 삼아 그녀를 압박했다. 주변의 다른 남자 직원들 역시 한 비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한 잔 따라드려. 원래 막내 여직원이 하는 일이야. 라며 그를 거들었다. 그들은 박진철이 두려워 기꺼이 그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박진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저는 넥스트 비전테크의 비서로 입사했지. 술 시중을 드는 접대부로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외적인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반박에 박진철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유진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와 김민준 사이에 억지로 비집고 앉았다. 좁은 공간에 그의 거대한 몸이 끼어들자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군. 좋아. 말이 안 통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기름진 손을 뻗어 한유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고 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 시도였다. 직원들은 경악했지만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한유진은 그의 팔이 닿기 직전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박진철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고 그는 민망함에 얼굴을 붉혔다. 이게 지금...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과 한유진의 빈 잔을 가리켰다. 좋아. 어깨 동무는 싫다 이거지. 그럼 술이라도 따라 당장 내 잔하고 내 잔을 채워. 이건 명령이야. 한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앞에 놓인 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한 무시였다. 그 순간 박진철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 낮 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과 모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 건방진 년이.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한유진이 물잔을 들고 있는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꺾어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할 작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이 여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나와. 김인준이 술에 취해 꼬인 혀로 간신히 소리쳤지만 그의 저항은 너무나도 미약했다. 다른 직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루만의 시간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박진철의 일그러진 얼굴, 한유진의 가녀린 손목을 움켜쥔 그의 우악스러운 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직원들의 표정.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한유진이 설정해 놓은 마지막 인내의 한계선을 건드린 행위였다. 그녀는 낮 동안의 언어적, 정신적 공격은 모두 참아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 특히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훈련받아온 모든 것을 자극하는 스위치였다. 박진철이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소주병 쪽으로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한유진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녀의 눈이. 굳게 감겨있던 맹수의 눈이 마침내 뜨이는 것처럼 서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눈은 바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박진철의 눈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적의 심장마저 얼려버릴 듯한 극도의 분노와 살기, 샤치가 담겨 있었다. 박진철은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털이 쭈뼛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호랑이의 꼬리를, 그것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밟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박진철의 소나기가 한유진의 손목을 올가매는 순간 루만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끄럽게 지글거리던 고기 굽는 소리도, 취객들의 고성방가도, 멀리서 들려오던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박진철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소나기 안에서 느껴지는 한유진의 미세한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진철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 작은 여자의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되찾을 작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제압했다는 비열한 희열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희열은 정확히 3초 이상 가지 못했다. 그가 한유진의 손목을 비틀어 억지로 술병으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자신의 손목을 살짝 비틀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그녀의 손목이 회전하면서 박진철의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형성된 족쇄의 가장 약한 고리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의 힘이 집중되던 지점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그의 손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유로워진 한유진의 손가락 몇 개가 그의 손등 위를 지그시 눌렀다. 박진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손등을 꿰뚫고 들어와 신경 다발을 헤집는 듯한 날카롭고 전기적인 고통이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그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붙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는 한유진이 박진철의 손목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그저 그의 손등 위에 있는 특정 지점을 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박진철은 그 작은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아, 아파 이거 놔. 그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의 팔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저려왔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얼굴에서 술기운과 비열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루마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 가냘픈 여자가 저 거구의 남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 마술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현실감 없는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한유진은 고통을 호소하는 박진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 비서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자의 냉철함과 적을 신문하는 정보 요원의 서늘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철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지만 뼈 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박진철의 몸이 움찔 떨렸다. 손목 부러지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녀가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더 주면 자신의 손목뼈가 정말로 으스러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박진철을 덮쳤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미친 듯이 가로저었다. 아니. 한유진은 그의 대답을 듣고도 즉시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제압당한 맹수를 다루듯 그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한번 그의 귓가로 다가갔다. 이번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박진철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군형법 제72조 3항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법 조항을 읊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박진철의 뇌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군형법 현역 군인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헤집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왜 군형법 이야기가 나온단 말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다는 듯이 한유진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팀장님, 당신은 지금 현역 장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지금 당장 이 손을 놓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민간인으로 대우하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현역 장교. 그 단어가 박진철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렸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앞의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단정한 오피스룩, 작은 체구, 앳되어 보이는 얼굴. 그 어디에서도 군인, 특히 장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을 옥죄는 지옥 같은 고통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구체적인 법 조항,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서린 압도적인 살기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녀가 보여주었던 비정상적인 침착함,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던 강철 같은 정신력, 불가능해 보였던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해낸 놀라운 분석력,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육중한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냈던 바위 같은 안정감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가 평범한 사회초년생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박진철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일개 회사의 팀장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현역 군인, 그것도 장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술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군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옆자리에 앉은 김민준에게만 간신히 들렸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던 김민준조차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멍한 눈으로 한유진과 박진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박진철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자유로워진 박진철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목에는 그녀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마치 낙인처럼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룸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두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신입 비서가 사실은 현역 군인이라고, 그것도 장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폭풍의 눈이 된 한유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진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로 식탁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에 한유진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현역 장교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는 팀장으로서의 권위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모두 잃게 될 터였다. 룸 안의 모든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코올과 공포, 그리고 비뚤어진 자존심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웃기지 마.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내까지 게 군인이면. 나는 참모총장이다. 어디서 약을 팔아.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유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진짜 군인이면 그만한 깡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남자답게 밖으로 따라 나와. 그는 룸의 미닫이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현실 도피였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공간을 벗어나 자신의 힘이 통할 것이라고 믿는 새로운 판을 짜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복도를 달려나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달을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고깃집 뒤편 골목으로 와라. 얼빠진 년 하나가 까부는데. 손 좀 봐줘야겠다. 최대한 빨리. 있는 놈들 다 끌고 와.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숫자의 우위를 통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룸 안에는 극심한 혼란과 정적만이 남았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 하고 소리치고 어디론가 깡패들을 부르는 듯한 전화를 한 이 상황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한유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오히려 귀찮은 임무를 앞둔 군인의 피로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는 김민준과 다른 직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박진철이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가냘팠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적진으로 향하는 외로운 전사처럼 보였다. 식당 뒤편의 골목은 어둡고 음침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진철은 그 골목 한가운데에 서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잠시 후 오토바이 몇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것은 딱 봐도 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남자 셋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쓴 채 박진철에게 다가왔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어떤 년이 형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물었다. 박진철은 그들이 나타나자 자신감을 되찾은 듯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 년 하나가 기어오르길래 사회의 쓴맛을 좀 보여주려는 것뿐이다. 바로 그때 한유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깡패들은 한유진의 모습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다. 에이, 형님, 겨우 이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저희를 다 부르신 겁니까? 그들은 한유진의 작은 체구와 평범한 옷차림을 보며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손쉬운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진철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한유진에게 말했다. 자, 이제 어쩔 거지. 아직도 네가 군인이라는 허풍을 떨 테ঙ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머리카락 몇 줌 뽑히는 선에서 끝내주지.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한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4명의 남자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그들의 신체 조건, 자세, 무게 중심,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수준을 순식간에 분석했다. 박진철은 논외, 나머지 셋은 약간의 경험은 있어 보이지만 기본기가 전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분석 완료, 위협 수준, 하샤, 작전 목표 1분 내 모든 적대 세력 무력화 및 상황 종료. 그녀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결론이 내려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섰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준비 자세였다. 깡패 중 한 명이 그녀의 그 모습을 보고 침을 뱉으며 다가왔다. 인연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의 얼굴을 향해 무식하게 달려들었다. 박진철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유진은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주먹을 향해 반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서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대의 팔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크악한 남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기이한 각도로 꺾인 채 축 늘어졌다. 한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남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자신의 무릎에 찍어버렸다. 남자는 컥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남아있던 2명의 깡패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차서 동시에 한유진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발차기를, 다른 한 명은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의 어설픈 협공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한유진은 상체를 살짝 숙여 발차기를 피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주먹을 날린 남자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날이 갈비뼈, 아래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렀다. 남자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남은 깡패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등이 채 돌아가기도 전에 한유진은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그의 등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져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3명의 깡패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다. 한유진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로 그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골목 안에는 이제 정적만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박진철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진짜 괴물을 깨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골목 아는 시체라도 널린 전쟁터처럼 고요했다. 신음소리마저 잦아든 세 명의 남자와 그들을 제압하고 우뚝 선 한유진,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박진철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박진철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의 뇌는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비현실적인 폭력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그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넋두리에 가까웠다. 그의 온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턱은 딱딱 부딪혔다. 방금 전까지 그를 채우고 있던 허세와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눈앞의 저 작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남자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천천히 박진철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다. 박진철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등은 이미 차갑고 더러운 벽에 닿아 있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빌어야 하나 소리쳐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봐야 하나 하지만 그 어떤 생각도 공포에 잠식된 그의 뇌에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맺지 못했다. 한유진이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해충을 바라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박진철에게는 가장 큰 공포이자 굴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있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미물에 불과했다. 자,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박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빌고 싶었지만 공포가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다. 박진철은 그녀가 가방에서 무기라도 꺼낼까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칼이나 총 같은 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평범해 보이는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금속 재질로 된 작은 카드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카드를 박진철의 눈앞에 들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바닥을 향해 툭 하고 떨어뜨렸다. 캥그랭!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박진철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그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군인의 신분증, 바로 인식표 독탁와 비슷한 형태의 금속 신분증이었다. 그 신분증에는 사진과 함께 여러 정보가 각인되어 있었다. 박진철은 떨리는 눈으로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육군 대위 한유진 RMI 샵디 한유진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유니트 77TH 스페셜 미션 바탈리언 J703 특수임무단 그 6글자가 박진철의 망막을 파고들어
그의 뇌를 태워버릴 듯한 충격으로 각인되었다. 7-7.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니, 군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국가가 보유한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 병기를 만들어내는 곳.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인 엘리트 중의 엘리트 집단. 박진철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여군 장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부대의 현역 대위를, 그것도 개인적인 원한으로 모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폭행하고 깡패까지 동원하여 위협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잘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군사 기밀과도 같은 존재인 특수부대 요원을 건드린 민간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테일석. 박진철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찧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앞의 작은 여인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저 작은 금속 조각이 뿜어내는 위압감이 천근의 무게가 되어 그의 목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신입비서를 함부로 대하던 상사는 그날 밤 여군 특전색에 무릎을 꿇었다. 한유진은 무릎 꿇은 그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주워들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 보안, 이글. 보고하라. 한유진의 목소리는 다시 감정 없는 군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여기는 블랙캣 현 시간부로 작전 종료, 표적 무력화 완료. 다만 민간인 교전 수칙 위반 상황 발생, 민간인 4명에 의한 선제 공격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위권 발동, 부상자 3명 발생, 모두 의식 있음, 현장 확보 및 후속 조치 바란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알겠다. 블랙캣 5분 내로 지원조 도착한다.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이상.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5분. 그 짧은 시간은 박진철에게 영원보다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원조라는 단어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경찰도, 구급 대원도 아니었다. 그녀와 같은 소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이 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릎 꿇은 채 온몸을 떨며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한유진의 통화가 끝난 후 골목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릎 꿇은 박진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신음하며 다가올 미지의 운명을 기다렸다. 오직 한유진만이 조금의 미동도 없이 곧 도착할 지원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골목 입구에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경찰차에 요란한 경광등도, 구급차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도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차량은 어둠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각 잡힌 자세, 주위를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제된 움직임.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집행하는 법은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군사경찰, 혹은 그보다 더 상위의 기관 소속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며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유진에게 다가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목례를 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한유진의 신분증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박진철을 잠시 훑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동요도 없었다. 한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박진철이 들으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직책을 정확하게 불렀다. 박진철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떨렸다. 대위. 그녀는 정말로 장교였다. 한유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이상 없다. 김중사. 상황은 보고한 그대로다. 부상자들 상태부터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부에게 임무를 하다라는 지휘관의 말투였다. 알겠습니다. 김중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남자들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다. 2명은 쓰러져 있는 깡패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단순 타박상과 관절, 탈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응급처치는커녕 곧바로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당신들은 군인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깡패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나머지 1명의 요원은 박진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진철의 어깨를 가볍게 쥐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박진철은 휘청거렸지만 요원은 그가 쓰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중사가 박진철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진철 씨, 맞으십니까? 박진철은 공포에 질려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 중사는 손에 든 작은 단말기로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싸늘해져 있었다. 당신은 현재 군형법 제60조 제5항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교사 혐의 및 직접 가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한 현역 특수부대 요원의 신상 정보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군사기밀보호법, 그 단어는 박진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차원이 다른 문제에 발을 들인 것이다. 회사는커녕 그의 남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자, 잠깐. 나는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군인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이건 함정이야. 박진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중사는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박진철 씨, 그리고 상대가 군인이 아니었더라도 당신이 오늘 저지른 행동들은 이미 충분한 범죄입니다. 그저 당신이 건드린 상대가 최악이었을 뿐이죠. 그 말을 끝으로 요원들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박진철의 양팔을 붙잡아
차 쪽으로 끌고 갔다. 그는 억울하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의 비명은 어두운 골목의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잠시 후 깡패들과 박진철을 태운 검은 세단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 안에는 다시 한유진과 김중사만이 남았다. 김중사는 바닥에 떨어진 한유진의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주워 먼지를 닦아낸 후 그녀에게 건넸다. 한대윈님, 휴가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보고는 저희 쪽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이라도 편히 쉬십시오. 한유진은 신분증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고맙다. 김중사. 뒷정리를 부탁한다. 그리고 식당 안에 있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는 내가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갔다고만 전해줘. 괜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알겠습니다. 보안 유지는 저희의 기본 임무입니다. 김 중사는 다시 한번 목례를 한 후 팀원 한 명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한유진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한유진은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은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고쳐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구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는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추악한 적이 전장이 아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에게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해결해야만 했던 불쾌하고 더러운 임무였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비전 테크 기획팀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무실을 지배하던 숨 막히는 긴장감과 공포는 사라졌다. 그 대신 조심스러운 속삭임과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미묘한 해방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박진철 팀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책상은 마치 주인을 잃은 왕좌처럼 횡했다. 매일 아침이면 들려오던 그의 불쾌한 기침 소리나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무실은 평화로웠다. 직원들은 애써 태연한 척 업무를 시작했지만 모두의 신경은 비어있는 그 자리에 쏠려 있었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김 중사가 식당에 들어와 한유진 씨가 급한 개인 사정으로 먼저 귀가했다고 전한 후 직원들은 찝찝한 마음으로 흩어졌다. 박진철 팀장은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오전 9시 정각. 모두의 이메일함에 인사팀 공지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간결했다. 박진철 기획팀장,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로 무기한 직무 정지, 후임 인사는 추후 공지될 예정. 일신상의 사유라는 애매한 표현 뒤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행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직이나 휴직이 아니었다. 명백한 정리였다. 회사의 폭군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제거된 것이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특히 어젯밤 박진철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던 김민준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어제와 같은 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달랐다. 어제의 정적이 공포였다면 오늘의 정적은 경외감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마치 개선하는 영웅을 맞이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유진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단정한 오피스룩,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어젯밤, 지옥 같은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는 듯이 태연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저 작은 몸 어디에 거대한 폭군을 하룻밤 사이에 증발시켜버릴 만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직원들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국가정보원 요원일까? 혹은 거대 재벌가의 숨겨진 딸일까? 이 군인이라는 진실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유진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다. 감사, 사과, 그리고 미안함.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단어도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김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고요하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김민준 씨, 괜찮으세요? 숙취는 없고요. 그녀의 평범한 안부 인사에 김민준은 그만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비서님,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한유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김민준 씨 잘못이 아닙니다. 사과할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감사하다면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김민준 씨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더 이상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능력을 스스로 믿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순히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귀한 가르침을 얻었다. 잠시 후 한유진에게 사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은 오줌때의 중후한 신사였지만 한유진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평소에 피우지 않는 독한 담배가 놓여 있었다. 한유진 씨, 이쪽으로 앉으시죠. 사장은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늘 새벽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진철 팀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함구하라는 권고였다. 그리고 그들은 한유진 씨를 특별한 신분의 인물이니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사장은 자신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팀장 일은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가 도울 일이라도? 한유진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제 다 해결된 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휴직계를 내고 사회 경험을 위해 이곳에서 일했던 겁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도 마무리될 때가 되어서 곧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했다. 사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아쉽지만 한유진 씨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일가의 비서에게. 회사의 사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한유진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간간이 작은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박진철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지자 기획팀이라는 배는 비로소 순항을 시작한 것이다. 김민주는 한유진의 조언대로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업무를 조율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팀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썩은 뿌리를 도려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는 온전히 남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넥스트 비전 테크 기획팀. 사무실은 더 이상 과거의 그곳이 아니었다. 독재자와도 같던 박진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김민준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정식으로 팀장 대행이 된 그는 자신도 몰랐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무엇보다 팀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다.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 아래 기획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서로를 도우며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공포가 아닌 신뢰가 팀을 이끌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한 것이다. 한유진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을 일으켜 썩은 나무를 쓰러뜨렸고 이제 그 자리에 건강한 새싹이 돋아나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출근 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녀의 책상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다. 그녀는 거창한 송별회나 작별 인사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김민준이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한 비서님, 아니, 한유진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건 팀원들이 다 같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한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팀원들이 한마디씩 적은 작은 감사 카드가 놓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회사가 즐거워졌어요. 어디에 가시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중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뭉클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건네는 진심 어린 마음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누구에게나 보이는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김민준과 주변에서 지켜보던 팀원들은 순간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날 오후 한유진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활기차게 변한 사무실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어떤 미련도 없이 뒤돌아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넥스트 비전테크의 전설로 남게 될 터였다. 갑자기 나타나 폭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미스터리한 비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닿지는 못할 것이다. 며칠 후 완전히 다른 장소. 굉음과 함께 군용 헬리콥터가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완전 군장 상태의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강철 같은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서 팀을 지휘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최첨단 전투 장비가 둘러져 있었고 손에는 익숙한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한유진 대위였다. 사무실의 평온한 비서는 온데간데 없고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직전의 냉철한 지휘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블랙캣. 모든 대원 준비 완료. 작전 개시 5분 전 부팀장이 다가와 보고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자의 무게감과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출발 직전 그녀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김민준과 팀원들이 선물해준 만년필이었다. 험악한 전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평범한 물건. 그녀는 그 만년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세상은 거창한 이념이나 대의 명분이 아니었다. 바로 저 만년필에 담긴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진심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다시 괴물이 될 수 있었다. 전대원, 이동 시작. 그녀는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와 그녀의 팀원들은 조국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지키기 위해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힘은 직책이나 권력, 혹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그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세상을 지키고 있는 숨겨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